현재 세계 혁신기술 콘퍼런스 현장에서 하버드 박사의 폭탄 선언이 터져 나오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이퍼루프 프로젝트는 미국, 중국, 일본 등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포기했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작은 연구팀이 이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시속 1900km를 돌파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0분 만에 주파 가능한 하이퍼루프.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교통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BBC는 긴급 특집 방송을 편성했고 CNN은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단 한 줄의 논평을 남기며 이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지금부터 전달할 이야기는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외부에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뻔했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 리입니다. 저는 포르투갈계 미국인이며 한때는 버진 하이퍼루프, 비어진 하이퍼루프 추진 시스템 책임자를 역임했지만 지금은 평범한 항공우주 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47분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무시하려 했으나 계속되는 벨 소리에 마지못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이산 코엔, 이튼 코엔. 그는 버진 하이퍼루프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저는 잠에 취해 갈라지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사는 평소와 달리 격앙된 목소리로 알렉산더 자고 있었어? 라고 물었고 저는 이산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무슨 일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사는 흥분하며 한국이 성공했대! 라고 외쳤고 저는 순간 아직도 꿈을 꾸는 건가 의심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하이퍼루프 말이야. 한국이 시속 1200km를 넘었다고 방금 연락받았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우리도 못했는데. 이사는 나도 못 믿겠어. 근데 확실한 소스야. 내 친구가 한국 정부 쪽에서 일하는데 어제 실험이 성공했대. 정확히 5088-13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불을 켜고 손을 떨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검색하자 아직 국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한국 포털 사이트에는 이미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K-하이퍼튜브, K-하이퍼튜브, 시속 1183km 돌파, 세계 최초 진공 튜브 안정성 확보, 14년 연구 끝에 이룬 쾌거 등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포기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무려 14년을 견뎌낸 것입니다. 이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렉산더,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그들이 너의 이론을 썼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18년에 네가 발표한 논문 있잖아. 자기 부상 안정화 시스템. 그걸 기초로 해서 개발했다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논문은 제가 심혈을 기울였지만 회사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묵살당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뒤져 구석에 처박아뒀던 낡은 USB를 찾아냈습니다. 2년 전 해고당하던 날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참아 그러지 못하고 가져온 것이었죠.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자 하이퍼루프 추진 시스템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가 3년간 밤을 새워 만든 설계도와 이론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누군가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산이 다시 불렀습니다. 알렉산더? 이산, 나 한국에 가봐야겠어. 뭐? 갑자기 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새벽은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마치 제 마음속에도 희망의 빛이 밝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버린 꿈이 거기서 살아있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제 꿈을 이어받아 현실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해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커피를 마시며 한국 뉴스를 검색했지만 자세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동양인과 백인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백인 남성이 알렉산더 리 씨 맞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제가 네, 맞습니다만 이라고 답하자 그는 미국 국무부 소속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고 그들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처럼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리 씨, 한국의 하이퍼튜브 성공 소식 들으셨죠? 라고 물었고 저는 네, 어제 들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백인 남성이 태블릿을 제 앞에 놓으며 사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공유하기로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 전 자료이며 단 한 번만 재생 가능하고 녹화나 캡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계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리 씨, 당신이 이걸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는 거대한 실험실과 길게 뻗은 진공 튜브, 첨단 장비들, 그리고 한국 연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은 실험 준비 과정부터 시작되어 캡슐이 튜브 안으로 들어가고 진공 펌프가 작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진공도, 온도, 압력 등 각종 수치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연구진 중 한 명을 클로즈업했는데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논문, 2018년에 제가 발표한 바로 그 논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리 박사님의 이론을 적용한 추진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영어 자막과 함께 영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캡슐의 속도가 100, 200, 300km/h로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500km/h를 넘어서자 제 손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지점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캡슐은 멈추지 않고 700, 800, 900km/h를 넘어 마침내 1000km/h를 돌파하자 화면 속 연구진들이 환호했습니다. 실험은 계속되어 1100, 1200, 그리고 1283km에 도달했고 그 순간 카메라가 캡슐 내부를 비췄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놓여 있었는데 잔의 3분의 2 정도 채워져 있던 와인의 수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잔잔했습니다. 마치 정지 상태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그 여성 연구원 강지윤 박사, 이 다시 화면에 나타나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 박사님,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한국에 와주세요. 박사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박사님의 이론을 현실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박사님이 필요합니다. 영상은 종료되었고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국무부 직원이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왜 한국 정부가 이걸 미국에 보낸 거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신을 지명했습니다.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모든 경비는 그들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를? 한국계 직원은 당신이 2022년 버진 하이퍼루프 프로젝트 실패 후 미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연구를 포기하지 않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계속 연구한 자료들을 한국 측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초청장을 펼쳐봤습니다. 알렉산더 리 박사님께 당신의 꿈이 여기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더 큰 꿈을 꾸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영어 번역과 함께 한국어로 쓰여 있었고 초청장 하단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하이퍼튜브 개발 총괄 강지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영상에서 제 논문을 들고 있던 바로 그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스모그로 뿌옇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년 전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저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애리조나 사막 버진 하이퍼루프 시험장에서의 마지막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날 아침 사막의 공기는 유난히 건조했으며 새벽 5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투자자들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진행되는 공개 시연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마커스 마르추스가 알렉산더 시스템 체크 완료했어? 라고 물었고 저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네, 모든 수치 정상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안했습니다. 전날 테스트에서 진공 펌프에 미세한 이상이 감지되었는데도
마커스는 큰 문제가 아니라며 진행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2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였고 리처드 브랜슨, 리차드 브랜손도 화상으로 참여하여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커스는 마이크를 잡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인류의 이동수단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실험은 순조롭게 시작되어 캡슐이 진공 튜브 안으로 들어가고 펌프가 작동했습니다. 50, 100, 150, 90km 지뢰를 지나자 관람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8km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고 진공 펌프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단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고 펌프가 정지하며 캡슐은 급정거했습니다. 튜브 안에 공기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쾅 하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다행히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여 큰 사고는 없었으나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 화면 속 리처드 브랜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커스, 이게 5년간 우리가 투자한 결과입니까? 마커스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변명하려 했으나 브랜슨이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의 투자는 없을 겁니다. 화상 연결이 끊겼고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으며 기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7년간 만든 설계도와 연구 자료를 바라봤는데 수백 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도면은 모두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동료 데이비드가 알렉산더, 이거 다 버릴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미래는 없어. 하이퍼루프는 환상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단 하나의 USB 2018년에 제가 쓴 논문이 들어있는 그것만을 챙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2년간 저는 하이퍼루프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고 평범한 항공우주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옛 동료들을 만나도 다들 그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168km로 해서 멈춘 그곳을 넘어 1183km 공까지 갔다고요.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우리에게는 돈도 기술도 최고의 인재들도 있었는데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한 가지는 이탐 시간이었을 것이라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갈 시간이요. 한국은 14년을 버텼다고 했지만 우리는 고작 5년이었습니다. 이산에게 전화를 걸어 나 한국 간다 고 알렸고 이산은 정말? 근데 가서 뭘 할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가봐야 할 것 같아. 내가 포기한 곳에서 누군가는 계속 갔잖아. 이사는 너무 기대하지는 마. 상처받을 수도 있어.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평생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은 성공했고 우리는 실패했는지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그 USB 2018년 논문이 들어있는 것을 가방에 넣어쳤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어쩌면 저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2024년 3월 22일 저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초청장을 읽어봤습니다. 당신의 꿈이 여기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이산이 배웅 나와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말했지만 그는 함께 초청받았음에도 더 이상 그 꿈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 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혹시 내가 미친 짓 하는 건 아닐까? 라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이사는 어깨를 두드리며 글쎄, 하지만 평생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는지 얘기해줘. 라고 격려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승무원이 한국 측에서 최고급으로 준비해준 비즈니스석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보낸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14년간의 연구 역사가 요약되어 있었는데 2010년 시작, 2015년 50m 돌파, 2020년 500km 호토세이치 달성,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183km 호치 달성 순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기술적 난관 극복 기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중년 남성 오중민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하이퍼루프 관련 일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했었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답했고 그는 저도 엔지니어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죠. 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K 하이퍼튜브 소식 들으셨죠? 정말 대단한 위협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한국에 가는 길입니다. 초청을 받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정민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로 초청받으셨는지?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제 논문이 참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대단하십니다. 사실 K-하이퍼튜브 프로젝트는 한국에서도 여러 번 포기 위기가 있었어요. 제 친구 하나도 거기서 일하는데 2019년엔 정말 문 닫을 뻔했다고 하더군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큰 사고가 있었대요. 진공 튜브가 파열되는 사고였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몇 년치 연구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세금 낭비라고 엄청 비난했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했다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죠? 오정민 씨는 연구원들이 포기하지 않았대요. 정부 지원이 끊기자 다들 월급을 반납하고 연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투자가 끊기자마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은 월급 없이도 계속했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오정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요, 아마도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한다는 고집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그걸 우직함이라고 하죠.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아도 믿는 길을 가는 거요. 라고 답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을까요? 우리는 똑똑했지만 조급했고 그들은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걸까요? 오정민 씨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K-하이퍼튜브 팀이 일주일 후에 모든 기술을 공개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게 무슨? 제 친구 말로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모든 설계도와 데이터를 공개한대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면서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비밀을 지키려 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공개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국무부 직원이 보여준 영상 속 강지윤 박사의 얼굴과 박사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라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제 이론이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저 예의상 한 말일까요? 곧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이 나왔고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저 어딘가에 제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렌다. 실패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실망만 안고 돌아갈까?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봐야지. 공항을 나서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보낸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리 박사님이시죠? 강지윤 박사님이 내일 아침에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충북 음성으로 향하는 차에 타고 있었고 젊은 직원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음성연구소는 좀 외진 곳에 있어요. 보안 때문이기도 하고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평화로운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산, 간간히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 이런 곳에서 정말 세계 최초의 기술이 탄생했을까요? 1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 창고 같았지만 최첨단 보안 시설이 갖춰진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저기가 실의 험동입니다. 길이가 5km나 돼요. 직선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긴 건물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가니 드디어 강지윤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그 사람보다 실제로 보니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며 더 젊어 보였습니다. 리 박사님, 드디어 뵙네요. 강지윤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악수를 나눈 후 강지윤 박사는 바로 시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먼저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역사가 담겨 있었고 초기에는 정말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14년이 걸렸군요. 라고 말하자
강지훈 박사는 차를 따르며 네,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박사님이 계셨기에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제 논문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꺼냈는데 제 논문의 복사본은 온통 형광펜과 메모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저희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속도는 올릴 수 있었지만 안정성이 문제였죠. 아무리 해도 진동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진우 연구원, 김태훈, 이 세계의 모든 하이퍼루프 관련 논문을 읽다가 심지어 폐기된 것들까지 찾아냈는데 그 중에서 박사님의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강지훈 박사는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부분, 자기 부상과 공기 베어링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다들 둘 중 하나만 선택했는데 박사님은 둘을 결합하셨죠. 하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었고 실제 구현은 어려웠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직접 보여드릴게요. 실험동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이론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끝이 보이지 않는 진공 튜브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고 옆으로는 각종 모니터와 제어 장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지훈 박사는 저기가 제어실입니다. 라고 안내했고 제어실에는 10여 명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30대 초반의 청년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는데 바로 김태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리 박사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박사님 논문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그가 모니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게 박사님의 수식을 실제로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그렸던 개념도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정교한 도면과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김태훈 연구원은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보세요. 박사님이 제안한 동적 자기장 조절 시스템. 저희가 이걸 만드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어서 안틴케르 토이차를 넘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지훈 박사가 이제 실제 시연을 보시겠어요?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저는 놀랐습니다.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캡슐이 준비되고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저는 방탄 유리로 된 관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진공도 65파스칼 도달. 추진 시스템 정상. 김태훈 연구원이 박사님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모니터의 숫자가 200, 400, 600km의 터치차로 미친 듯이 올라갔고 우리가 실패했던 지점에 가까워지자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캡슐은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183km 터치 안정성 수치 확인해주세요. 다른 모니터에 나타난 그래프의 진동 수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제가 이론으로만 계산했던 수치보다도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태훈 연구원은 박사님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개선한 겁니다. 라고 설명하려 했으나 강지훈 박사가 가볍게 제지하며 김태훈 연구원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2019년에 뭔가 큰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캡슐이 완벽하게 감속하며 정지한 후 도어가 열렸고 내부 카메라가 비춘 화면에는 테이블 위 와인잔의 와인이 정말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박사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강지훈 박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은 수백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왜 저를 부르신 거죠? 이미 성공하셨는데. 강지훈 박사와 김태훈 연구원이 눈을 마주쳤고 강지훈 박사가 답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상용화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사님께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박사님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세상에 대한 빚을요. 저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2년 전 쓰레기통에 버렸던 꿈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강지훈 박사는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연구소 구석에 있는 작은 전시실이었는데 입구에는 실패 아카이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훈 박사는 문을 열며 이곳은 저희의 자랑이자 부끄러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벽면 가득 부서진 부품들, 실패한 실험 사진들, 그리고 사고 보고서들이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태훈 연구원이 2011년 첫 번째 진공 펌프 폭발 사고,
진공도를 너무 급격히 높여서 생긴 사고였죠. 라며 녹아내린 펌프 잔해를 가리켰습니다. 그 옆에는 2013년 캡슐 탈선 사고, 전시물이 있었는데 자기 부상 시스템 오류로 캡슐이 벽에 충돌했던 무인 실험 사고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실패들을 숨기지 않고 전시하다니요? 왜 이런 걸 보관하는 거죠? 강지훈 박사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패는 곧 배움의 기회이니까요. 새로운 연구원이 오면 먼저 여기를 보여줍니다. 선배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배웠는지 라고 답했습니다. 전시실 중앙에는 2019년의 교훈이라는 제목이 붙은 특별히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김태훈 연구원이 강지훈 박사를 쳐다봤고 강 박사는 괜찮아요. 리 박사님께는 보여드려야죠.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훈 연구원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저희가 처음으로 500km의 차이를 돌파한 날이었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었죠.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하는데 진공 튜브가 파열됐습니다. 충격적인 사고 현장 사진에는 5km나 되는 튜브의 중간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습니다. 강지훈 박사는 원인은 금속 피로였어요. 반복된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한 거죠.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가 컸겠군요. 네, 8개월치 예산이 날아갔죠. 더 큰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강 박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론은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금 먹는 하마, 과학자들의 장난감 같은 표현을 썼죠. 정부 지원도 끊겼어요. 김태훈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프로젝트 중단 명령이 내려왔죠. 그런데 어떻게 계속하셨죠? 강지훈 박사는 전시실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액자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급여 반납 동의서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연구원 납 3명 전원이 급여를 반납했습니다. 6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했죠.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저축을 털어가며 버텼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김태훈 연구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10년 가까이 해온 일을 사고 한 번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실패 원인도 알았고 해결 방법도 찾았는데. 강지훈 박사는 회상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서도 반대가 심했죠. 남편이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가리킨 사진 속에는 연구원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김밥을 싸왔고 누군가는 컵라면을 나눠줬죠. 돈은 없었지만 꿈은 있었어요. 전시실을 둘러보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첫 실패에 바로 흩어졌는데 이들은 더 큰 실패 앞에서도 뭉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지원을 받게 됐나요? 강지훈 박사는 백발의 노신사 사진을 보여주며 이분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연구원이 그날을 떠올리며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위원장이셨던 분인데 은퇴 직전에 저희 연구소를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무급으로 일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셨대요. 시설을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젊은이들을 돕지 않으면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그분이 여야를 설득하여 특별 예산을 만들어 주었고 조건은 모든 실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을 공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 박물관이 만들어진 거군요. 전시실 끝에는 불과 한 달 전인 2024년 2월 날짜가 적힌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실패인가요? 이미 성공했는데. 김태훈 연구원은 웃으며 네, 1300kmh 도전했다가 실패했어요. 캡슐 내부 온도 조절 시스템이 한계를 보였죠. 하지만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두려워하죠, 당연히. 강지훈 박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리 박사님, 박사님은 왜 포기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혼자라고 느꼈죠. 회사는 빠른 성과만 원했고 동료들은 각자의 성공만 생각했어요. 실패하면 끝이라는 압박감에 짓눌렸죠. 강지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함께였다는 거죠. 제가 그녀의 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녀는 전시실을 둘러보며 이 모든 실패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도 없었을 겁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실패를 숨기고 부정하는 문화와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문화. 그 태도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김태훈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 박사님, 저희와 함께 다시 도전해 보시지 않겠어요? 박사님의 경험, 특히 실패의 경험이 저희에게는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실패가 자산이라니, 2년 전이라면 비웃었을 말이지만 이 실패 박물관을 본 후로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있었습니다. 국제 하이퍼루프 기술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이었고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의 연구자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강지훈 박사가 긴장되시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솔직히 네 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모든 걸 공개하는 건가요? 네, 모든 것을요. 그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설계도, 소스코드, 실험 데이터, 심지어 실패 기록까지도요. 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허는요? 수익은요? 특허를 독점하면 혼자 부자가 될 수 있죠. 김태훈 연구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유하면 인류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희는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무대로 나가기 전 저는 객석을 살펴봤는데 이산 코엔도 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와줬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인류에게 선물을 드리는 날이니까요. 라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지훈 박사가 먼저 무대에 올라 14년의 여정을 15분으로 압축하여 발표했고 마지막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K-하이퍼튜브의 모든 기술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공개합니다. 특허권을 포기하고 모든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장례는 술렁였고 화면에 웹사이트가 뜨면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웹사이트에서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설계도면 3천여 개, 테라바이트 단위의 실험 데이터, 100만 줄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연구자가 객석에서 일어나 이게 정말 전부입니까? 핵심 기술을 숨기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김태훈 연구원은 의심하신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연구자들이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있다면 금방 들통날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시간 다운로드 숫자가 10분 만에 10,000건을 넘어서는 것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기자가 손을 들고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 기술로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강지훈 박사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딸이 살아갈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하이퍼루프가 보편화되면 세상은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게 돈보다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연구자가 하지만 다른 나라가 이 기술로 돈을 벌면요? 라고 질문하자 강지훈 박사는 웃으며 좋은 일이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이 발전합니다. 저희는 씨앗을 뿌렸고 누군가는 꽃을 피울 겁니다. 그게 인류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리입니다. 2년 전 버진 하이퍼루프가 실패했을 때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죠. 청중은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 개발은 경쟁이 아니라 릴레이라는 것을. 누군가 넘어지면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아 뛰는 거죠. 저는 강지훈 박사와 김태훈 연구원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제가 떨어뜨린 바통을 주워서 결승선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바통을 전 인류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기술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멀리 가는 것. 박수가 터져 나왔고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국 연구자들이 즉석에서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 교수는 우리 대학에 진공 전문가가 있습니다. 협력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고 일본 기업 관계자는 튜브 경량화에 도움이 될 신소재 개발 중이라고 명함을 건넸으며 캐나다 관료는 테스트 구간 건설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산 코엔이 제게 다가왔고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정해야겠네. 내가 틀렸어. 이들은 정말로 모든 걸 공개했어. 아까 독일팀이 다운받은 자료로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정확히 재현됐대. 이제 믿어? 제가 물었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야. 이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어. 러시아 쪽에 아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 기술로 시베리아 횡단 노선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김태훈 연구원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등 더 구체적인 기술 설명이 이어졌고 연구원들은 쏟아지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2019년 사고 때 사용한 금속 합금 성분이 뭐였나요? 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성분표를 공유하겠습니다. 실패 사례도 중요한 정보니까요 라고 답했고 제어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이 복잡한데 주석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네, 한국어와 영어 주석이 모두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메일 주시면 설명드릴게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2개국에서 공식 협력 의사를 밝혔고 유럽연합 EU은 아예 하이퍼루프 공동개발기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강지훈 박사가 제게 다가와 보세요 리 박사님, 이게 공유의 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14년 걸린 일을 다른 나라는 5년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개선한 기술을 또 공유하면 그 다음 나라는 3년이면 되겠죠. 하지만 한국은 무엇을 얻나요?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김태훈 연구원이 웃으며 명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신뢰. 앞으로 전 세계 하이퍼루프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때 모두가 한국을 기억할 겁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행사가 끝날 무렵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결정을 했습니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함께 가는 길, 모두가 이기는 길. 마지막으로 강지훈 박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이퍼루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인류를 연결하는 꿈입니다. 오늘 그 꿈이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전 인류의 꿈이 되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시죠. 장례는 기립박수로 가득 찼고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며 박수를 쳤습니다. 2년 전 포기했던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부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행사장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할 때라고요. 심포지엄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김태훈 연구원이 배웅 나와 정말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저는 일단은요, 정리할 게 있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이미 한국에 남아 함께 연구하고 싶었지만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김태훈 연구원은 작은 상자를 건넸는데 정교하게 만들어진 K-하이퍼 튜브 캡슐 모형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김태훈 연구원은 웃으며 박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더 발전시켜 놓을게요. 다음엔 시속 1500km 소리에 도전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강지훈 박사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일주일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함께 가는 정신, 나누는 정신.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제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자로서. 제가 2018년에 포기했던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모두 공유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2024년 3월 29일, 오늘 나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다시 시작하기로. 실패가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불가능도 가능이 된다. 나는 운이 좋다.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번엔 다르게 할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고개를 드니 이산 코엔이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무슨 일이야? 비행기 취소해.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금 강지훈 박사한테 전화 왔어. 긴급 미팅이 있대. 우리 둘 다 필요하다고. 우리 둘 다? 이사는 흥분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정식 제안이 왔대. 범대륙 하이퍼루프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각국이 건설을 맡는 방식이야. 그런데 너와 내가 미국 측 기술 고문으로 참여해달래. 한국 정부가 공식 추천했다고. 저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는 계속했습니다. 생각해봐, 알렉산더.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야. 역사를 만드는 일이야. 대륙과 대륙을 잇는 거라고.
저는 가방에서 방금 받은 캡슐 모형을 꺼내보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비행기 취소할게. 공항에서 나와 다시 서울로 향하면서 2년 전 제가 버린 꿈이 이제는 전 세계의 꿈이 되었고 저도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강지훈 박사를 다시 만난 건 그날 저녁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유럽연합 대표단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리 박사님, 이산 코엔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회의실에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을 잇는 하이퍼루프 노선이 그려진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는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10년 안에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 그 시작을 한국이 열어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지훈 박사는 하지만 이건 한국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리 박사님의 이론이 있었고 이제 이산 코엔 씨의 경험이 더해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죠? 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연구원은 기술은 이미 공개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의지와 협력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기에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산이 말했습니다. 있잖아, 알렉산더. 2년 전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나도 그랬어. 그런데 지금 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이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쩌면 실패도 큰 그림의 일부였을지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실패가 없었다면 한국의 성공도 달랐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패에서 배웠고 이제 그 성공을 다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호텔방에서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야 한다는 메시지와 회사에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더 큰 설렘이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한국음성연구소에서 시속 1500Hz 초이치 도전을 위한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설계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김태훈 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고 이산 코엔은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박사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고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강지훈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후회요? 오히려 감사하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꿈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그 꿈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불가능도 가능이 된다고. 새벽은 다시 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지금까지 알렉산더 리 박사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포기했던 꿈이 지구 반대편에서 부활하고 다시 그 꿈에 합류하게 된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묻어둔 꿈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작하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꿈은 결코 죽지 않으며 다시 시작하기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보여준 함께 가는 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